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진우석 작가님의 해외 트래킹 바이블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우석 작가님은 시인을 꿈꾸셨대요. 그래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뭔가 문장이 굉장히 단아하고 수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도 길을 걷다가 밤을 맞고 별을 헤아리고 손깍지 베개를 한 채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EBS의 세계 테마 기행에도 출연하셨고요.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대요. 요즘은 서울신문에 진우석의 걷기 좋은 산길 연재를 하고 계시고요. 워낙 걷기를 좋아하셔서 대한민국 트래킹 바이블이라는 책도 쓰셨고 대한민국 3대 트레일, 걷기 좋은 산길 같은 책들을 쓰셨어요. 이번에 내신 책은 정말 생애 한 번쯤 걷고 싶은 길들, 해외에서 트래킹하기 좋은 산길들을 소개한 책이에요. 트래킹 코스 15군데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오늘 몇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말, 길이 나를 걷는다. 길을 오래 걷다 보면 내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이 나를 걷는 걸 느낀다. 길은 앞에서 나타나 내 심장을 관통해 뒤로 흘러간다. 그러면 심장에는 길의 발자국이 찍힌다. 어떤 발자국은 툭툭 감성을 건드리고 어떤 발자국은 나를 송두리째 뒤흔든다. 이럴 땐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거나 펜과 노트를 꺼내 느낀 것을 적는다. 길의 발자국을 느끼고 기록하는 일은 참으로 황홀하다. 이 책은 나란히 찍힌 두 개의 발자국이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길의 것이다. 해외 트래킹 바이블에는 12년쯤 되는 세월이 담겨 있다. 한 달 안 되는 여행이 척척 책이 되는 시대에 12년이란 세월을 책 한 권으로 갈무리하는 일은 여러모로 심란하다. 책을 서너 권 냈어야 할 분량이고 시간이다. 게으르고 무능했다. 묵힌 세월만큼 글과 사진이 더 반짝반짝 빛나 독자를 감동시키거나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럼에도 기쁘고 감격스럽다. 나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다. 여행 작가의 여행은 책으로 묶이면서 비로소 마무리된다. 활자화되지 못한 여행은 계속 떠돌기 마련이다. 여행이 여행을 떠나면 곤란하다. 여행은 기록되어야 한다. 길을 걸은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1999년 사람과 산이라는 산악 잡지의 기자로 일하며 시작했다. 알피니즘은 어떻게 취재할 건가요? 당시 입사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산악 잡지의 기자는 대부분 대학 산악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내가 전문 등반 영역을 어떻게 취재할지 궁금했던 것 같다.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높은 산은 잘 모르지만 낮은 산은 잘 알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나는 그 회사를 나와서도 꾸준히 걸었고 꾸준히 글을 썼다. 덕분에 2014년에 대한민국 트래킹 바이블을 냈고 올해는 그 해외 버전인 해외 트래킹 바이블을 출간한다. 해외 트래킹 바이블에는 그동안 다녀온 해외 30여 개의 트래킹 코스 중 15개를 엄선해 담았다. 트래킹 마니아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클래식 코스부터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코스까지 두루 담았다. 또한 초보자부터 중고급자까지 모두 가볼 수 있는 코스도 수록했다. 돌로미티의 트레치메, 융프라우의 실스 마리아와 아이거 트레일, 바흐 알프제 등은 아이와 함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 편하다.
그럼에도 풍경은 세계 어느 길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빼어나다. 중고급자라면 돌로미티의 알타비아 원, 알프스의 오트루트,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서킷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등 정통 클래식 코스를 추천한다. 왜 그곳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굳이 유명한 길이 아니라도 좋다. 평범한 길이라도 마음을 열고 또박또박 걸어 발자국을 찍고 싶다. 악마가 사랑한 천국 트레치메.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돌로미티의 거점 도시 코르티나 담페초까지 자동차로 불과 2-3시간 거리다.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돌로미티로 가는 한국 여행객은 거의 없다. 그만큼 우리에게 돌로미티는 미지의 세계다. 코르티나 담페초는 프랑스 샤모니, 스위스 체르마트와 더불어 알프스의 대표적인 휴양도시로 배우 오드리 헵번이 자주 머물렀고 해밍웨이가 집필 활동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1956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세계의 바위봉 그림을 올림픽 엠블럼으로 사용했다. 엠블럼 안의 봉우리가 바로 트레치메다. 트레치메의 본래 이름은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라바레도의 세계의 바위봉이란 뜻이다. 줄여서 트레치메라고 부르며 우리말로 삼봉산이다.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오르면 출발점인 아우론초 산장에 닿는다. 산장 앞에서 만난 돌로미티의 첫인상은 매우 험악했다. 산장 뒤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어금니 같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회색빛 바위들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그 모습에서 악마의 왕국이 떠올랐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온 이탈리아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힘을 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트레치메의 속살로 들어서자 무서움이 조금씩 사라진다. 라바레도 산장 직전의 넓은 초원에는 야생화가 가득하다. 이미 무서움은 깡그리 사라졌고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순정이 느껴진다. 라바레도 산장에서 잠시 배낭을 내려놓았다.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트레치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유롭다. 라바레도 산장을 지나면 오르막길이 나오고 트레치메의 오른쪽 허리를 타고 돈다. 묵묵히 땅만 보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불현듯 악마가 사랑한 천국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트레치메는 천국을 사랑한 악마가 만든 작품이 아닐까. 돌로미티는 악마의 왕국처럼 황량하고 거칠지만 그 안에는 천국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악마가 사랑한 천국이란 말이 떠오르자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작은 언덕에 오르자 멀리 로카텔리 산장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언덕에서 산장으로 가는 길은 2가지다. 산허리를 타고 도는 윗길, 평탄한 아랫길. 동굴을 만날 수 있는 윗길을 추천한다. 산의 굴곡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동굴을 만난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제법 아늑한 공간이 있고 밖을 바라보는 작은 구멍이 여러 뚫려 있다. 구멍 안으로 펼쳐진 트레치메가 그림 같다. 이 동굴이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픈 현장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이 동굴을 파고 겨울을 버티다가 얼어 죽었다고 한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 되었고 광대한 돌로미티 땅을 승전국 이탈리아에 넘기고 만다. 산장이 가까워지자 날씨가 급변한다. 트레치메 봉우리는 구름띠를 두르고 신비롭게 서 있다. 서둘러 로카텔리 산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진다. 로카텔리 산장의 저녁 시간은 가족 분위기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트레커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맛난 음식을 먹었다. 산장 안 모든 사람들이 친구처럼 느껴진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은 화창했다. 산장 밖 테라스에 앉아 트레치메를 정면으로 마주본다. 왼쪽 봉우리는 작다는 뜻의 치마 피콜로,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는 크다는 의미의 치마 그란데, 오른쪽 봉우리는 동쪽을 뜻하는 치마 오베스트다. 봉우리 생김새가 두 손을 합장하는 것 같아 경건하게 느껴진다. 로카텔리 산장은 트레치메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언덕에 세워졌다. 트레치메는 아침 빛을 받아 붉게 빛나다가 서서히 색을 바꾼다. 돌로미티의 백운석 회암들은 빛에 따라 색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돌로미티 바위들이 분홍빛으로 반짝인다고 자랑한다. 로카텔리 산장 뒤편에는 예쁜 호수가 숨어 있어 꼭 들러봐야 한다. 산장에서 15분쯤 내려가면 호수를 만나는데 한 바퀴 돌면서 호수에 담긴 푸른 하늘과 바위, 그리고 멀리 그림처럼 자리한 로카텔리 산장을 바라보는 맛이 짜릿하다. 나는 초원에 누워 야생화와 함께 바람에 흔들리며 하염없이 호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을 떠올렸다. 호수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산장으로 오면 이제 하산만 남았다. 마침 산장 앞에는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트레치메를 배경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독일의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온 덕분에 돌로미티 지역의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투박한 음악과 해맑은 사람들, 그리고 트레치메가 잘 어울렸다. 슬슬 산장을 내려와 치마 오베스트를 오른쪽으로 돌면 랑가름 산장이 나온다. 이 산장은 젖소에게서 직접 젖을 짜서 파는 우유가 유명하다. 산장을 지나면 작은 호수가 나오는데 물에 잠긴 트레치메가 환상적이다. 젊은이들은 수영을 즐긴다. 다시 언덕을 넘으면 출발했던 아우론초 산장이 나오면서 트레킹이 마무리된다. 아이거 북벽을 우러르는 천국 같은 꽃길, 아이거 트레일.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스위스 융프라우 지역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철도를 타고 융프라요후역을 찍고 내려간다. 하지만 융프라우를 제대로 보려면 철도에서 내려 걸어야 한다. 융프라우를 즐길 수 있는 굵고 짧은 길이 아이거 트레일이다. 아이거 북벽 아래를 걷는 순한 길이며 발 아래로 펼쳐진 알프스 초원을 감상할 수 있다. 아이거 트레일의 출발점은 아이거 글래처역이지만 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 환승역인 클라이네 샤이데크역에 내려 융프라우 일대를 조망하는 것이 순서다. 클라이네 샤이데크역은 융프라우 지역의 전망대다. 3,970m 높이의 아이거, 4,107m의 웬히, 4,158m의 융프라우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웬휘와 융프라우 사이의 스핑크스 전망대가 성냥감만하게 보인다. 아이거와 웬휘의 암벽을 뚫고 그곳까지 기차가 들어가며 종착점이 3,454m 높이의 융프라우 요흐역이다. 클라이네 샤이데크역 뒤에 봉긋한 언덕은 온통 꽃밭이다. 여기서 아이거 북벽이 기막히게 보인다. 북벽 바로 아래를 수평으로 지나는 길이 바로 아이거 트레일이다. 걷는 중에는 한눈에 북벽을 볼 수 없기에 먼저 이곳을 찾는 것이다. 꽃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혹은 누워서 하염없이 아이거를 바라본다. 아이거 북벽 아래로는 노란색 기차, 융프라우 방향으로는 빨간색 기차가 다닌다. 코스에 따라 기차의 색을 바꾼 것이 재밌다. 원 없이 아이거와 융프라우 조망을 즐겼으면 다시 기차를 타고 아이거 글래처역으로 이동한다. 아이거 글래처역에 나를 내려놓은 기차는 힘차게 달려 아이거 북벽 속으로 사라진다. 암벽 구간을 통과해 융프라우 요흐역으로 가는 것이다.
아이거 글래처역에 내리면 아이거 트레일을 알리는 노란색 안내판이 보이고 기찻길을 건너면서 트레일이 시작된다. 아이거 트레일은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알피글렌역까지 약 6km, 2시간쯤 걸리는 비교적 쉬운 길이다. 초입의 널따란 임도를 따르면 3층 건물의 게스트하우스를 지나 스키 로프웨이 정류장을 만난다. 겨울철에는 여기까지 올라 스키를 타고 내려갈 수 있다. 정류장을 지나면 북벽 입구에 다다른다. 이곳 바위는 어둡고 거칠다. 바위에는 아이거 북벽을 오르다 사망한 클라이머들의 사진과 손도장이 있다. 손도장에 손을 맞춰보자 미묘한 기분이 든다. 아이거 북벽은 마터호른 북벽, 그랑드 조라스 북벽과 함께 등반이 어려운 알프스 3대 북벽으로 통한다. 알프스 등반 역사상 가장 많은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록 그들은 한 줌의 재가 됐지만 도전 정신은 불멸로 남을 것이다. 아이거 북벽 입구를 지나면 부드러운 초원길이 펼쳐진다. 클라인의 샤이데크역과 인공호수, 멘히 봉우리 등의 융프라우의 품이 잘 보인다. 완만한 오르막의 끝지점에 비로소 아이거 북벽이 우뚝 서 있다. 고개를 뒤로 꺾어야 비로소 전체가 보인다. 높이는 무려 1800m다. 설악산 대청봉 높이가 하나의 직벽인 셈이다. 등반 루트 안내판을 보면서 아이거 북벽의 초등 루트를 눈으로 그려본다. 저 바위벽에 붙어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위는 악마의 벽이지만 아래는 꽃피는 천국이다. 길섭은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등 그야말로 울긋불긋 꽃대거리다. 길은 아이거의 산허리를 타고 도는 길이라 조망이 시원하다. 군데군데 새하얀 눈길을 걷는 것도 즐겁다. 눈과 초록이 어우러진 풍경은 알프스의 축복이다. 작은 언덕의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정겨운 풍경이다. 슬그머니 옆에 앉아 말을 붙여봤다. 아랫마을인 인터라켄에 살면서 평생 융프라우를 바라보며 살았고 심심하면 뒷산 산책하듯 구석구석 걷는다고 한다. 멍하니 산을 응시하는 백발의 뒷모습이 참 보기 좋다. 나도 아내와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밭과 눈길을 번갈아 가면서 모퉁이를 돌자 왕관처럼 생긴 베터호른 봉우리가 우뚝하다. 베터호른에서 능선으로 이어진 곳이 피르스트다. 베터호른과 피르스트를 병풍처럼 두른 그린델 발트가 그림 같다. 베터호른이 점점 커지면 길은 급경사 내리막으로 이어진다. 암벽에서 아이거 빙하가 녹은 물이 거대한 폭포로 떨어진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내려오면 갈림길을 만난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작은 목장지대를 통과한다. 스위스의 소들은 거칠어서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장을 지나면 종착점인 알피글렌역이 나온다. (7200살) 석기시대의 나무가 사는 섬 야쿠시마. 1993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야쿠시마는 태고적 자연이 살아있는 섬이다. 큐슈와 오키나와 중간 지점으로 아열대와 온대가 교차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며 해저에서 화강암이 솟구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섬이지만 화산 폭발의 흔적이 없다. 섬에는 약 2000m의 산들이 있고 울창한 숲에는 석기시대부터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7200살의 조몬스키가 살고 있다. 첫째 날, 모노노케 히메의 배경, 시라타니 운수 계곡. 야쿠시마는 7200살로 추정되는 조몬스키로 유명하다. 조몬은 일본어로 석기시대, 스키는 삼나무를 말한다.
예로부터 목건축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야쿠시마 삼나무를 최고의 목재로 꼽았다. 야쿠시마의 600m 내지 1800m 고도에서 1000년 이상 자랄 수 있는 삼나무를 야쿠스키라고 부른다. 야쿠스키는 수명이 대략 3000년 정도로 알려졌지만 1966년 발견된 조몬스키가 최고 7200살임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야쿠스키가 오래 사는 이유는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이다. 아열대와 온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야쿠시마에는 바다 위의 알프스로 불리는 1936m 높이의 미야노우 라다케를 비롯해 18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즐비하다. 이런 지형적 영향으로 1년 366일 비가 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강수량이 풍부하다. 삼나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하지만 섬은 화강암으로 덮여 있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기에 매우 척박하다. 이 풍요로움과 척박함이 어우러져 야쿠스키가 느린 속도로 자라게 되었다. 야쿠시마 미야노우라 항에 도착해 대망의 첫 발을 내디딘다. 여기까지 오면서 1박 2일 동안 비행기, 지하철, 버스, 여객선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첫 느낌은 왠지 울릉도와 비슷하다. 섬 중심부의 산악지대는 구름 모자를 썼다. 뭔가 굉장히 거대한 것이 웅크리고 있는 느낌이다. 버스를 타고 시라타니 운수 계곡으로 향한다. 30분쯤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오르자 주차장이 나온다. 시라타니 운수 계곡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의 배경지로 유명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별다른 안내가 없다. 화장실을 지나 관리동 입구에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폭포가 어우러진 계곡이 반겨준다. 청정한 기운에 정신이 맑아진다. 시라타니 계곡에는 메인 코스 이외에도 야요이 스기 코스와 원생림 코스 등 2개 코스가 더 있다. 메인 코스에 원생림 코스를 넣으면 더욱 알찬 트레킹이 된다. 관리동 건물을 지나 계곡길을 따르면 흰 안반 위에 오르게 된다. 여기가 시라타에노 타키로 안반 옆으로 와폭이 쏟아진다. 다시 길을 나서면 히류교에 닿는다. 다리 위에 서면 앞뒤로 쏟아지는 폭포가 장관이다. 히류교를 지나면 다리에서 멀리 보던 히류오토시 폭포를 가까이서 만난다. 흰 물보라를 일으키는 폭포가 시원하다. 폭포 위가 사츠키 현수교로 갈림길이다. 다리를 건너면 메인 루트로 이어지고 다리를 건너지 않고 계곡을 따르는 길이 원생림 코스다. 원생림 코스는 산허리를 둘러가며 야쿠스키들과 이끼숲을 둘러본 뒤 메인 루트와 만난다. 원생림 코스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삼나무는 니다이오스키다. 높이 32m, 둘레 4.4m의 거목이다. 그 앞에 서니 인간의 존재가 초라해 보인다. 나무 뒤쪽으로 돌아가자 자식나무가 어미나무에 기대서 우뚝 솟은 모습이 보인다. 니다이오스키는 이름처럼 2대에 걸쳐 자라는 가족나무다. 야쿠시마 숲에는 3대 나무도 가끔 발견된다고 한다. 니다이오스키를 지나면 숲은 더욱 깊어진다. 나무와 돌에 두꺼운 이끼가 가득하다. 이끼들은 숲을 신비롭게 한다. 그 묘한 분위기는 예술가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다. 그는 시라타니 숲에서 감동을 받았고 여러 장면을 스케치했다. 그의 영화는 숲을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를 담고 있다. 산봉 아시스키를 만나고 웃음이 나왔다. 다리가 3개인 삼나무이며 다리 안의 공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이 나무는 성큼성큼 걸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것만 같다. 높이는 24m이고 꼭대기는 나뭇가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산봉 아시스키를 지나면 이끼가 가득한 계곡을 건넌다. 물이 불었을 때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조심조심 계곡을 건너 다시 산허리를 타고 돈다.
부교 스키를 지나면 드디어 시라타니 운수 계곡의 메인 코스를 만나게 된다. 메인 코스로 들어서면 길은 완만한 오르막이다. 길이 거대한 나무 등걸 안으로 이어지는 게 재미있다. 이 나무가 구구리 스키다. 여기서 좀 더 오르면 시라타니 산장에 닿는다. 공터에 오래된 산장 건물이 있고 식탁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식탁 옆 작은 공간에 텐트를 쳤다. 야쿠시마의 숲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다. 서둘러 라면을 끓여 야쿠시마 특산품인 고구마 소주로 반주를 한다. 몸은 노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숲을 바라본다. 잠시 땅거미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칠흑처럼 깜깜해졌다. 완벽한 어둠이 반갑다. 나뭇가지에 가려 보자기만 하게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하다. 별을 보면 왜 이리 기분이 좋을까? 내 마음도 반짝반짝 빛난다. 둘째 날, 신화의 나무 조몬스키를 찾아서. 다음 날 어둑어둑한 오전 6시에 산장을 출발했다. 갈 길이 멀어 일찍 서둘렀다. 랜턴 불빛에 보이는 숲은 장벽처럼 견고하다. 무한한 힘이 느껴진다. 신압으로 빛과 어둠이 몸을 섞으면서 희미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나홍스키를 지나자 이끼의 숲이 나타난다. 이곳이 일명 모노노케 히메의 숲이다. 이끼가 지상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 잠시 서 있으면 이끼가 발목까지 자랄 것 같다. 여기서 몇 개의 삼나무를 더 지나면 스지 고개에 닿는다. 스지 고개에서는 꼭 다이코이와를 다녀와야 한다. 시라타니 운수 계곡과 조몬스키 코스를 통틀어 유일하게 조망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배낭을 내려놓고 이정표를 따라 10분쯤 걸어 거대한 바위에 오르자 조망이 탁 트인다.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데 산은 온통 빽빽한 숲이다. 숲 가운데에 커다란 계곡이 흐르고 그 우렁찬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저 숲속 어딘가에 사는 조몬스키를 만나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조몬스키 코스다. 야쿠시마 최고봉 미야노우 라다케와 여러 봉우리들은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다시 스지고개에서 완만한 내리막길을 40분쯤 내려오면 느닷없이 철길을 만나는데 여기가 구수가와 분기점이다. 철길은 예전에 삼나무들을 기차로 실어 나른 흔적으로 잘린 삼나무는 기차에 실려 고스기타니 마을로 옮겨졌다. 철길은 굽이굽이 돌아 숲의 품을 파고들면서 작은 다리를 여러 번 건넌다. 마치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느낌이다. 갈림길에서 1시간이 좀 지나면 오카부 등산로 입구를 만난다. 철길이 끝나고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곳에 소박한 나무다리가 놓여 있다. 조몬스키 코스는 1년에 1만 명쯤 찾는 길인데 이 다리로 버틸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산길에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나무 데크를 만들었다. 이런 시설물들은 모두 나무를 재활용한 것이다. 오카부 등산로는 고목들의 전시장이다. 뿌리가 드러난 고목, 그루터기 고목, 미끈하게 하늘을 찌르는 고목 등이 펼쳐진다. 오키나스키를 지나면 주변이 온통 삼나무로 빽빽한 곳에 닿는다. 여기에 윌슨 그루터기가 있다. 그루터기 안으로 들어서자 100명은 너끈히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난다. 천장이 뚫려 있어 하늘이 보인다. 윌슨 그루터기는 하트 그루터기로 통한다. 각도를 잘 잡아서 올려다보자 하트 모양이 나타난다. 마음에 하트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나무는 2000살쯤으로 추정되는데 300여 년 전에 잘려 그루터기만 남았다. 윌슨 그루터기에서 1시간쯤 더 오르면 다이오스기에 닿는다.
많은 사람이 이정표 옆에 거대한 나무가 다이오스기인 줄 알지만 진짜는 뒤에 있다. 뒤를 돌아보면 거대한 나무가 우뚝하다. 다이오스기는 조몬스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최고의 스기로 알려졌다. 생김새가 그야말로 대왕처럼 위풍당당하다. 다이오스기 위에 메오토스기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나무는 가지가 연결된 연리목으로 남편은 2000살, 아내는 1500살로 추정된다. 어떤 사연으로 두 나무는 하나가 됐을까? 척박한 환경을 이기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메오토스기에서 30분쯤 더 오르면 제법 큰 전망데크가 나온다. 조몬스기는 보호를 위해 여기서 바라봐야 한다. 멀리서 본 조몬스기는 작게 보인다. 다소 실망스럽지만 예사롭지 않은 포스가 흘러넘친다. 7200살 먹은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어 나와 눈을 마주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동안 걸어온 먼 길은 여기서 정점을 찍는다.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시라타니 운수 계곡 코스가 시작되는 구스가와 분기점을 지나 30분쯤 더 가자 고스기타니 휴식터가 나온다. 이곳은 벌목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산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휴식터 안에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고스기타니 초중학교가 있던 곳은 터만 남았다. 1923년 목재 반출용 철도가 개설되면서 마을이 형성됐고 1960년에는 133세대 540명의 인구가 살 정도로 규모가 컸다. 당시 고스기타니 초중학교를 다니던 학생 수만 108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970년 목재 사업소 폐쇄로 마을이 사라지고 만다. 잔디가 깔리고 스기 한 그루가 기념식수로 남은 운동장에 서니 왠지 애잔해진다. 학교를 지나면 거대한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다리에서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니 오금이 저린다. 계곡은 속이 시원하게 뚫릴 만큼 장대하다. 둥그런 바위들이 널려 있는데 크기가 상당하다.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거센 물살은 저 바위들을 공깃돌처럼 굴렸을 것 같다. 마침 사람이 바위 위에 앉아 있다. 나도 그곳을 찾아 계곡에 발을 담그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물의 부드러운 촉감이 일품이다. 마치 나를 쓰다듬어주는 듯하다. 계곡에서 1시간을 더 가면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을 지나고 아라카와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면서 길고 위대했던 트레킹이 마무리된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진우석 작가님의 해외 트레킹 바이블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배나영, 프로듀서 조용신이었습니다.